독일. 유럽 중부에 있는 나라로 여러 개의 독립국이 1871년 프로이센 프랑스 전쟁을 거쳐 독일 제국으로 성립되었다. 제2차 세계대전 후인 1949년 독일 연방공화국과 독일민주공화국으로 나뉘었다가 1990년 통일되었다. (1) 개관. 유럽 중부에 위치한 연방국으로 정식 명칭은 독일 연방공화국이다. 수도는 베를린이고 공식 언어는 독일어로 지역에 따라 여러 방언이 존재한다. 16개의 주로 구성되는데 여기에는 3개의 도시, 베를린, 함부르크, 브레멘이 포함되어 주와 동등한 자치권을 갖는다. 유럽연합의 전신인 유럽경제공동체의 창설국으로 유럽연합에서 가장 인구가 많고 유럽 전체로는 러시아와 터키에 이어 세 번째인 인구대국이다. 지리적으로 북으로 북해와 덴마크와 접하며 동쪽으로 폴란드, 체코, 남쪽으로 오스트리아, 스위스, 서쪽으로 프랑스, 룩셈부르크, 벨기에, 네덜란드와 접한다. 국경선 안쪽으로 알프스 산맥, 라인강, 도나우강, 슈바르츠발트 산맥이 자리하고 있다. 영토 면적은 357제곱킬로미터로 프랑스의 약 2월 3일 정도의 규모이며 유럽에서 7번째로 크다. 독일의 영어명인 점원이는 로마의 정치인이자 장군인 율리우스 카이사르가 라인강 동부에 사는 민족을 게르마니아로 부른 데서 유래한다. 또한 독일어 국명인 도이칠랜드는 독일의 땅에서 유래한다. 현재의 독일 지역에는 기원전부터 여러 게르만계 부족이 거주하였고 서기 100년경 문헌에 게르마니아가 처음으로 언급되었다. 10세기에 이르러 게르만족은 신성 로마 제국의 핵심 민족이 되었고 16세기의 북독일은 종교개혁의 중심지가 되었다. 1806년 나폴레옹 전쟁으로 신성 로마 제국이 해체되면서 여러 제후국과 도시국가로 분열되었다가 1871년 북부의 프로이센이 중심이 되어 독일 제국을 형성하여 중부 유럽의 강국으로 군림하였다. 그러나 제1차 세계대전의 패배로 1918년 바이마르 공화국이 출범하였고 이후 1933년 나치스가 정권을 잡아 제2차 세계대전을 일으켰다. 1949년 종전과 함께 미국, 영국, 프랑스, 소련 등 전승 4개국의 분할 통치를 받다가 1949년 독일 연방공화국과 독일민주공화국으로 분리되었다. 이후 서독은 1950년대부터 라인강의 기적으로 불리는 급속한 경제 성장을 이룩하였다. 냉전이 정점에 이른 1961년에는 동독 측에서 일방적으로 베를린시를 가르는 베를린 장벽을 설치하여 긴장이 고조되었다. 그러나 1970년대 이후 서독의 동방정책으로 정치적 대치가 완화되고 경제적 교류가 진행되었고 1989년 베를린 장벽 붕괴에 따른 동독의 공산정권 붕괴로 1990년 통일이 이루어졌다. 통일 후 독일은 유럽연합의 핵심 회원국으로 정치, 경제적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다. 2. 자연. (1) 지형. 독일의 지형구는 북부의 평원지대인 북독일 평야, 그 남쪽으로 고도 200에서 1000m의 구릉성 산지인 독일 중앙고지, 다시 그 남쪽에 펼쳐지는 구릉, 대지, 평탄지로 된 남독일, 및 독일 알프스 등 4개 지역으로 나뉘어진다. 전역이 빙하 퇴적물로 덮인 북독일 평야는 서부에서는 사질 토양의 평탄지를 이루어 저지대에는 소택지, 이탄지가 펼쳐져 있다. 연안부에는 간척지가 조성되어 비옥한 목초지로 이용되고 그 배후에는 메마른 농토와 하이대가 펼쳐진다. 하이대의 남서쪽에는 중앙고지에 접하여 빙기에 형성된 비옥한 레스가 퇴적되어 있어서 선사시대부터 사람이 살고 있었다.
빙하이 퇴석구 사이에 저지를 흐르는 하천은 동서 방향의 운하에 의해 연결된 것이 많고, 따라서 독일 북부는 서단부에서 동단부에 이르기까지 하천과 운하의 수로망으로 덮여 있다. 중앙고지는 동서로 연속되는 1500m 이하의 중위 산지군으로 라인 협곡 및 베저강, 엘베강의 곡지가 남북으로 가로지르고 있다. 라인 고지에는 라인강과 그 지류 모젤강 등에 의해 빙겐에서 본에 이르는 구간의 라인 협곡과 같은 협곡이 많이 형성되어 있다. 라인 고지와 튜링거 발트 사이에는 고지와 저지가 교차하는 복잡한 지형이 형성되어 있으나 베저강 수계가 남북을 잇는 교통로가 되고 있다. 남북 방향의 곡지는 프랑크푸르트, 카셀, 하노버 등 기타 도시를 잇는 교통로가 되어 그들 도시의 역사적인 발전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남독일은 서쪽의 보주 산맥에서 동쪽의 베모발트까지 펼쳐지는 지역으로 북쪽의 중앙고지, 남쪽의 독일 알프스 사이에 있다. 마인강, 네가우강 유역은 독일에서 가장 비옥한 지대의 하나로 기후가 비교적 온난 건조하여 보도, 밀이 산출이 많다. 네가우강 유역의 슈투트가르트, 하이델베르크, 마인강 유역의 뉘른베르크, 밤베르크, 비르츠부르크, 프랑크푸르트 등의 도시가 발달하였다. 바젤에서 마인츠에 이르는 라인 곡지는 단층에 의해 형성된 대암몰지대, 즉 라인 지구대이다. 라인강 동안에서는 슈바르츠발트 삼림지대와 오덴발트가 그 배를 이루고 서안에서는 보주 산맥, 하르트 산맥이 그 배를 이룬다. 단층 운동에 수반되는 화산 활동도 있었기 때문에 라인 지구대에는 카이저스툴 등의 화산 산지나 바덴바덴 등 온천지도 많다. 보름스에서 마인츠를 거쳐 빙겐에 이르는 구간의 곡지는 룰레스 퇴적지로 독일에서 가장 비옥한 농업지역이 되고 있으며 주로 포도 재배에 이용되고 있다. 독일 알프스 지역은 바이에리시 알펜과 알프스 천지로 불리는 고원으로 이루어져 있다. 고원 남쪽은 포데노와 바이에리시 알펜 지역이고 북쪽은 슈베비시 알프, 프랭키시 알프 및 보헤미아 지구의 남서연부가 되고 있다. 독일의 최고봉 추크슈피체 산이 이 산 중에 있으며 산간, 산록에 많은 빙하호가 분포하여 전체적으로 그 경관이 뛰어나다. 기후, 토양, 식생. 독일의 기후는 서유럽의 해양성 기후와 동유럽의 대륙성 기후의 중간형이다. 서부의 기후는 전반적으로 편서풍과 북해의 영향을 받는 해양성 기후를 보이기 때문에 높은 위도의 비해온暖습은 하나, 북서쪽에서 남동쪽으로 가면서 대륙성으로 바뀌고, 따라서 동부에서는 대륙성 기후를 보여 강수량도 적다. 또 기온은 계절에 따라 차이가 큰데 7월의 기온은 남쪽이 높고 북쪽이 낮아 등 온선이 위도에 평행하게 거의 동서 방향으로 놓이는 데 반해 1월의 기온은 동쪽이 낮고 서쪽이 약간 높아 등 온선은 위도에 직교하게 남북 방향으로 놓인다. 연평균 강수량은 서부, 남부에 많고 특히 남부의 산지에서는 1400mm 이상이다. 함부르크, 베를린, 뮌헨의 1월과 7월의 평균 기온은 각각 0도씨와 17.3도씨, 마이너스 0.5도씨와 19.4도씨, 마이너스 2.2도씨와 17.7도씨이고 연강수량은 각각 720mm, 556mm, 964mm이다. 기온이 낮은 북독일 평야에는 포대졸 토양이 많은데 철분을 함유하며 또 배수가 좋지 않은 산성 토양이기 때문에 식물 생육에 지장을 준다. 해안저지에서는 이탄층이나 히스가 자생하는 황지가 많다. 중부 및 남부에는 갈색 삼림토 및 레스, 렌지나 토양이 분포하는데 고지에서는 불투술성 기반암 위에 10개 토양이 덮이고 저지의 레스, 석회암은 비옥한 롬층을 형성하며 특히 바이에른 고원에 광범위하게 펼쳐져 있다. 독일은 본래 한지보다 삼림이 많은 나라였는데 15에서 16세기 이후 삼림, 습지 등의 개척이 추진되어 오늘날과 같은 경지화가 이루어졌으며 현재의 삼림 면적은
국토 면적의 약 1월 4일에 해당된다. 평야나 구릉지에는 너도 밤나무, 졸참나무 등 하렵수림, 1000m 이상의 고지에는 은송, 전나무 등 침엽수림이 무성하다. 그 밖에 보리수는 독일의 국민수로 마을의 광장이나 성스러운 장소 등에 많이 심어져 있다. 또 삼림 주변 또는 삼림 안에 저습지가 있어서 초원이 산재하는 것도 독일 식생의 한 특색이다. 주민. 독일은 BC 1세기경부터 로마인에 의해 게르만인이라고 불려온 민족이 현재의 독일 땅에 정착하게 된 것은 BC 500에서 AD 500년 사이였다. 그들은 본거지인 스칸디나비아 반도로부터 발트해 연안 엘베강 동쪽 지역을 점거하였다가 진로를 서쪽으로 취하여 엘베강 유역 전체에 퍼지고 다시 라인강과 도나우강까지 진출하여 여러 부족군으로 결집하면서 로마 문명과 직접 대면하게 되었다. 그러나 로마인에 의해 바바리안으로 불렸던 게르만계의 여러 부족이 그들 자신을 총칭하는 호칭을 가지게 된 것은 8에서 9세기에 이르러서였다. 그 뒤 같은 언어로 결합된 게르만 부족이라는 유대의식이 굳어져 9세기에는 동프랑크 왕국 내의 슬라브인과의 구별이 뚜렷해졌다. 10세기 이후 도이체, 즉 독일인은 프랑크인, 작센인, 바이에른인, 알레마니인, 튜링겐인, 프리젠인 등 6개 부족을 호칭하는 뜻으로 쓰이게 되었다. 게르만족이 독일 땅에 정착하는 과정에서 선주민인 켈트족을 서쪽으로 몰아내거나 흡수하였다. 중세에 이르러 거주지역을 동쪽으로 확장한 게르만족은 엘베강, 잘레강을 끼고 슬라브족과 대치하면서 자주 그들의 침입을 받다가 9세기 샤를마뉴 대제 때 두 하천을 방위선으로 고정시킬 수 있게 되었다. 그 뒤 인구가 증가하자 독일 영토 내의 천여지 및 영토 밖에 대한 식민이 추진되어 엘베강 동부의 슬라브족 거주지역에 대한 독일인의 진출이 시작되었다. 12세기 후반부터 약 200년간에 걸쳐 줄기차게 추진된 동부 진출은 1350년경부터 페스트의 유행에 의한 인구 감소로 갑자기 정지되고 그 시기에 오늘날과 같은 여러 부족의 분포가 거의 확정되었다. 독일의 소수민족으로는 유대인, 슬라브인, 위그노인 등이 있다. 유대인은 중세 초기 이래 독일에 살아왔으며 제2차 세계대전 중 유대인 학살이 있기 전에 독일 거주 유대인 총수는 약 80만이었다. 슬라브인은 현재 엘베강 동쪽의 좁은 지역에 모여 살고 있는데 그들의 독자적 문화 및 언어를 지키고 있다. 위그노인은 17세기 후반에 프랑스에서 벌어진 신교도 탄압으로 독일로 옮겨와 살게 된 프랑스인 신교도의 후손들이다. 또 슐레스비히 홀슈타인주는 1860년대까지 덴마크의 영토였던 곳으로 현재도 덴마크인이 총인구의 약 3%를 차지하고 있다. 그 밖에 19세기 이후에 독일에 정착하게 된 소수민족으로 19세기에 루르 지방에 들어온 폴란드 노동자들, 10월 혁명 후 러시아로부터 옮겨온 러시아인 및 제2차 세계대전 후 동부 유럽, 발칸 등지에서 독일로 들어온 무국적자, 산업부흥과 더불어 그 수가 급격히 증가한 외국 노동자와 그들의 가족, 후손들이다. 독일의 인구는 1871년 독일 제국 성립 당시에 4100만에서 현재 8000만이 넘는다. 그동안에 독일은 두 차례의 세계대전을 치렀고 따라서 인명의 손실과 영토의 변동 및 공업을 주축으로 하는 산업경제 사정의 변화 등이 극심했던 탓으로 인구 동태에도 심한 변동이 많았다. 제2차 세계대전 직후 1300만의 독일인 피난민이 축소된 독일의 영토 안으로 유입해왔다. 또 공삼치하의 동독으로부터의 난민이 1950년부터 동베를린과 서베를린 사이에 장벽이 구축된 해인 1961년까지의 기간에 연평균 26만씩 대략 300만 정도가 서독으로 넘어와 인구는 폭발적으로 증가하였다. 동서독 국경이 폐쇄된 이후에는 1960에서 70년대에 걸쳐 주로 외국인 노동자의 유입으로 서독의 인구는 지속적으로 증가하였다. 1970년대 이후 현재까지의 인구 변화의 특징을 보면
자연 증가율은 정체 내지 마이너스 성장을 보이는 반면 사회적 증가로 전체 인구가 소폭 증가하고 있다. 한편 1960년 이후 급속한 경제 발전으로 많은 외국인 노동자를 받아들이게 되었는데 1991년 독일 거주 외국인 총수는 560만에 달하였다. 1992년 한 해에 85만 6천 명의 외국인이 유입되었는데 이는 제3세계 국가 또는 보스니아 등 동구에서의 정치적, 경제적 불안으로 망명 혹은 피난해 오는 사람이 급증한 데다 독일 정부가 세계에서 가장 유연한 망명권을 헌법으로 보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민족 구성은 1997년 현재 게르만족, 터키인, 이탈리아인, 그리스인, 폴란드인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독일의 인구 밀도는 유럽에서 벨기에, 네덜란드 다음으로 조밀하다. 서부 독일의 인구 밀도는 258인 제곱킬로미터에 달하며 동부 독일은 면적이 독일 전체의 30%임에 비해 인구는 20%에 불과하여 인구 밀도는 147인 제곱킬로미터 밖에 되지 않는다. 라인강 연안지대는 고도의 공업 발달 외에 비옥한 지질, 온난한 기후 등의 조건을 갖춘 곳으로 인구 밀도는 독일에서 가장 높은 200에서 300인 제곱킬로미터이다. 라인강 연안의 평야는 본부근에서부터 폭이 넓어져서 베스트팔렌 평야에 이어지는데 그곳에 많은 도시가 발달, 팽창하여 거의 도시 경계를 구분할 수 없는 하나의 거대한 도시권을 형성하고 있다. 독일에서 도시화가 가장 진척된 곳은 노르트라인 베스트팔렌 주일 라인, 루르 공업지대로 400만 이상이 5,500명 제곱킬로미터로 조밀하게 거주한다. 기타 인구가 조밀한 지역으로 프랑크푸르트, 비스바덴, 마인츠를 포함하는 라인, 마인 지역과 마나임, 루트비히사펜을 포함하는 라인, 네카 공업지역을 들 수 있다. 또한 340만 인구 규모의 베를린 광역권은 2000년대에 800만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예측된다. 슈투트가르트, 브레멘, 드레스덴, 함부르크, 쾰른, 라이프치히, 뮌헨, 뉘른베르크 등의 도시도 인구가 조밀하다. 독일 인구의 30%는 85개 대도시에 살고 있으며 60%는 인구 2천에서 10만 규모의 중소도시에 살고 있고 나머지 10% 정도가 인구 2천 이하의 농촌 지역에 거주하고 있다. (1) 언어와 종교. 독일어는 고지 독일어와 저지 독일어로 나눌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고지 독일어를 표준어로 한다. 16세기에 루터의 성서 번역에 의해 신고지 독일어가 확립되어 방언의 자는 크게 줄었으나 아직도 많은 방언이 남아있다. 독일의 그리스도교화는 샤르마뉴 대제에 의한 작센인의 강제 개종으로 인하여 완전히 달성되었다. 그 뒤 종교개혁에 의해 독일은 프로테스탄트와 가톨릭으로 분리되었는데 양파의 대립은 아우크스부르크의 종교화의와 베스트팔렌 조약에 의해 해결되었다. 독일은 1919년 바이마르 헌법을 통해 정교 분리가 이루어져 국교는 없다. 다만 역사적 전통을 존중하여 국가는 교회의 재산권과 신도에 대한 종교세 부과를 인정하며 교회 활동의 유지 비용을 일부 지원한다. 프로테스탄트는 2,921만 명으로 북부, 북동부 지역에서 강세이며 가톨릭은 2,820만 명으로 남부, 서부에서 강세이다. 상공업이 발달한 지역에서는 프로테스탄트가 우월하고 농촌 지역에서는 가톨릭이 우세한 점이 특징이다. 다른 나라와는 달리 신구교 간의 협력이 잘 이루어지는 것도 독일 교회의 특징이다. 그 외에 소수교파로서 장로교, 침례교 등을 믿는 사람들도 있다. 1930년대 제3제국 시기에는 53만 명의 유대교도가 있었으나 나치스의 대학살로 현재는 37,500명에 불과하며 주로 베를린, 프랑크푸르트에 분포하고 있다. 기타 종교로는 그리스 종교와 이슬람교를 들 수 있는데 이는 독일 내 외국인 노동자에 의한 것이다. 4. 역사.
국가기원. 게르만 민족의 대이동 이후 서게르만계 제부족, 즉 독일 제부족이 하나의 국가 밑에 통합된 것은 프랑크족이 세운 프랑크 왕국에 의해서였다. 라인강 중류를 점거했던 프랑크족은 4세기 중엽에서 5세기 중엽까지 플랑드르 지방 및 마스, 모젤 두 하천 유역을 점령하고 메로빙거 왕조 때의 남서 프랑스로 진출하는 한편 남동쪽으로 나아가서 슈바벤, 튜링겐, 바이에른 등의 부족을 정복하였으며 카롤링거 왕조의 샤를마뉴 대제 때에는 최후까지 버티던 작센족을 굴복시켰다. 독일 제부족이 그리스도교화하고 또 독일 고래의 정치 체제인 렌제도의 기초를 굳히게 된 것도 그와 같은 부족 통합의 과정을 통해서였다. 그리하여 독일의 제부족은 그들 공통의 국가적 지배를 받게 되었으나 그들은 단지 프랑크 대제국의 한 부분에 불과하였다. 그것은 샤를마뉴 대제 때의 프랑크 왕국의 판도가 동쪽은 엘베강, 도나우강 상류 유역, 서쪽은 피레네 산맥에 미치고 또 샤를마뉴 대제는 로마 황제의 재관을 가지고 있어서 그 지배가 많은 민족에 미쳤기 때문이다. 샤를마뉴 대제가 사망하자 왕국 분체의 문제와 더불어 내란이 계속되었으며 843년 베르 조약에 의해 동프랑크와 서프랑크의 분열이 시작되었다. 갈리아를 중심으로 한 라틴적 전통이 강한 서프랑크와 게르만적 전통이 강한 동프랑크가 제각기 독립의 길을 걷게 되었다. 911년 루트비의 유동왕이 죽자 카롤링거 왕조의 혈통이 끊어지고 그 해의 동프랑크 제후들의 추대에 의해 프랑캠공 콜라트가 왕위에 올랐다. 독일 국가는 독일인이 스스로 그들의 왕으로 설립한 콜라트 1세의 즉위로 탄생되었다고 할 수 있다. 신성로마 제국. 콜라트 사망 후 하일리히 1세가 즉위하여 작센 왕조가 일어났고 936년 하일리히의 아들 오토 1세가 모든 부족 제후의 동의를 얻어 왕위에 올랐다. 콜라트 1세와 오토 1세의 즉위를 계기로 독일의 선거 후제 및 혈통권에 의한 선거 등 왕위 계승의 전통이 공식화되었다. 오토 1세는 제후들에 의한 국내 분립을 극복하고 왕권을 강화하기 위하여 교회와 왕권을 결합해서 교회를 왕권의 지주로 삼는 제국교회 정책을 실시하였다. 한편 교회를 지배하기 위해서는 로마 교황과의 제휴가 필요했기 때문에 교황의 요청에 의한 원정을 포함하여 2차에 걸친 이탈리아 원정을 감행했다. 그리하여 오토 1세는 962년 교황으로부터 로마 황제로 대관되었는데 그것이 바로 신성 로마 제국의 탄생으로 그 후 13세기 전반에 이르기까지 이른바 황제시대로 불린 독일 민족우위의 황금시대가 지속되었다. 그 후 이탈리아와의 결합, 로마의 지배로 구현되는 황제 정책은 제국교회 정책과 더불어 역대 독일 국왕에 의해 계승되어 독일 왕조의 전통 정책이 되었다. 황제 정책은 잘리어 왕조의 하일리히 3세 때의 절정에 달했는데 그는 로마에 대한 과격한 간섭을 일삼아 사인의 교황을 교체해 세움으로써 교황을 완전히 지배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다음 때의 하일리히 4세 때 교황 그레고리우스 7세와 성직 서임권을 둘러싸고 싸움이 일어나 하일리히 4세로 하여금 교황에게 파문의 사면을 빌도록 만든 간호사의 굴욕으로 번졌다. 성직 서임권 투쟁은 그 뒤 1122년의 보름스협약에 의해 타협이 성립되었으나 황제의 권리는 크게 후퇴하여 제국교회 정책은 결국 실패로 돌아갔다. 호헨슈타우펜 왕조의 프리드리히 1세는 남서 독일의 왕령지 등을 근거지로 하여 이탈리아의 지배 강화에 힘쓰는 한편 제국 제후의 위계 질서를 규정하여 제국의 권위를 높였다. 또한 그 무렵부터 동방개척 운동이 일어나 엘베강 동쪽의 슬라브족 거주 지역에 독일 농민이 진출함으로써 훗날의 독일 민족 거주권의 2/5를 차지하는 동부 독일이 형성되었고 또 13세기 이후 독일 기사단은 프로이센을 정복, 경영하여 동방개척에 기여하였다. 동방의 식민 지역에 설치한 변경구의 태수, 즉 변경배기 뒤에
광대한 영지를 가진 세습의 대제후로 성장함으로써 엘베, 오데르 두 하천의 중간지대가 독일사의 중심 무대로 등장하게 되었다. 영방 분립시대. 성직 서임권 투쟁을 겪고 호헨슈타우펜 왕조를 거치는 동안에 제후의 세력이 강대해져서 이른바 영방을 영유하고 국가 주권을 획득한 제후가 나타났다. 그들은 강대한 왕권을 기피하였고 따라서 호헨슈타우펜 왕조가 단절되자 독일에는 황제가 없는 대공의 시대가 나타나게 되었다. 한편 그 무렵 황제 선거에 참여하는 선거후는 7인으로 제한되었는데 1273년 그들에 의해 선출된 스위스의 소영주 합스부르크가의 루돌프가 즉위함으로써 대공의 시대는 끝났다. 7선거 후제는 1356년에 금인칙서에 의해 확정되었는데 그 뒤 15세기부터 합스부르크가에 의해 제위가 세습되게 되자 국왕선거는 명목상의 절차에 불과하게 되었고 따라서 선거 후도 영예적인 것이 되었다. 한편 합스부르크가는 오스트리아의 가령을 확대하는 데만 전념하고 독일 제국 전체의 통치를 소홀히 했기 때문에 영방주권을 중심으로 하는 지방 분립의 경향은 날로 더해갔다. 다른 한편으로는 황제 정책 추진 때부터 발달하기 시작한 상업도시들이 13에서 14세기에 이르러 번영의 절정에 달하였는데 그들 도시들도 영방할거와 더불어 자립을 요구하게 되었고 개중에는 제후와 싸워 자치권을 획득해서 제국 도시가 되는 것도 많았다. 그와 같은 제후와의 투쟁 과정에서 도시동맹들이 생겨났는데 그들 도시동맹들 중 북독일의 도시들을 중심으로 한 한자동맹은 14세기 북유럽의 상권을 독점하였다. 종교개혁과 종교전쟁. 1517년 엠루터가 내관에 의해 시작된 종교개혁 운동은 단지 종교적인 운동으로만 그치지 않고 정치, 사회의 혁명적인 운동으로까지 번졌다. 면죄부 판매로 재정적 수탈을 일삼는 로마 교회와 황제권 강화에 여념이 없는 카를 5세에게 영방제후들의 불만의 누적과 교황청의 타락을 비판하는 도덕재건의 기운 및 교황의 간섭을 배제하려는 독일의 민족 정신이 전국적으로 고양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1522에서 23년 반교회적, 반제후적인 기사전쟁이 일어났고 1524에서 25년 남서부 및 중부 독일에서 제후와 교회의 권위를 공격하고 종교개혁을 지키기 위한 농민전쟁이 일어났다. 루터 자신은 농민반란의 방관적이었으며 독일의 제후들도 반황제적, 반교황적이기는 했으나 영내 주민의 혁명을 묵과하지는 않았다. 한편 에스파냐 왕을 겸한 카를 5세는 프랑스와 교전 중이어서 종교개혁을 적시에 저지하지 못했고 제후들 중에는 루터의 보호자였던 작센 선거후를 비롯하여 종교개혁을 지지하는 자가 많았다. 그래서 황제와 남부 영방을 중심으로 한 구교파 제후와 북부 영방을 중심으로 한 신교파 제후 사이에 1546에서 47년 슈말칼덴 전쟁이 벌어졌으나 결국 1555년의 아우크스부르크 종교화의에서 황제는 신구 양종파 영방의 병존을 승인하게 되었고 따라서 독일은 영방적 분열 외에 종교적으로도 분열하게 되었다. 종교개혁기는 아우크스부르크의 북어가로 대표되는 독일 초기 자본주의의 황금시대였다. 그러나 독일의 경제는 정치적 분열 때문에 지리적 발견에 따른 서유럽 제국의 세계 상업 및 해외 식민 활동의 경쟁에서 처지게 되었고 또 한자 동맹도 몰락해버렸다. 중세 말기에 이탈리아는 제국으로부터 분리되었고 스위스도 종교개혁기에 사실상 독립하고 했으며 또 카를 5세 이후 합스부르크가가 에스파냐계와 오스트리아계로 분리되었을 때 상업이 성한 네덜란드는 에스파냐 지배하에 들어갔다. 아우크스부르크의 종교화의 이후에도 신구종파 간이 분쟁이 그치지 않다가 1618년 보헤미아 신교도의 반란이
계기가 되어 30년 전쟁이 일어났다. 그것은 전 독일의 내란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스웨덴, 덴마크, 프랑스 등이 신교 측에 가담하여 국교, 황제파와 싸움으로써 국제전으로 확대되었고 전장이 된 독일 국토는 극도로 황폐하였다. 1648년 베스트팔렌 조약에 의해 종교적인 평화는 달성되었으나 알자스는 프랑스, 북독일의 주요 항만, 하구는 스웨덴에 할양되어 독일 제국은 정치, 경제적으로 무력화되었다. 오스트리아와 프로이센. 베스트팔렌 조약은 모든 영방의 국가 주권을 승인하여 독일의 영방 체제를 완성시켰다. 합스부르크가의 오스트리아도 결국 하나의 영방으로 처지게 되었는데 그 오스트리아와 패권을 다투게 된 것은 북독일의 선거 후 호헨졸레른가의 프로이센이었다. 브란덴부르크 변경백 호헨졸레른가는 17세기 초에 프로이센 공영을 상속하고 대선거 후 프리드리히 빌헬름 때에 융커의 대토지 경영을 바탕으로 한 중상주의 경제 정책을 채택하는 한편 부국강병과 관료주의 정비에 주력하였으며 1701년부터 왕호를 허용받아 프로이센 왕으로 부르게 되었다. 이와 같은 바탕 위에 프로이센을 유럽의 강대국으로 만든 것은 프리드리히 2세였다. 계몽전제 군주로 알려진 그는 산업 입국에 힘쓰면서 행정기구를 정비하고 의무교육제, 징병제를 실시하였으며 신앙의 자유를 허용하는 등 진보적이고 개혁적인 지적을 올렸다. 프로이센의 강성은 오스트리아와의 대립을 초래하였다. 프리드리히 대왕은 즉위 후 곧 오스트리아와 두 차례에 걸친 전쟁에 돌입하였다. 처음에는 마리아 테레지아의 제위 계승을 둘러싼 오스트리아 계승 전쟁에 프로이센이 개입하였고 이 싸움에서 오스트리아령이었던 슐레지엔을 획득하였다. 다음에는 처음 전쟁에서 프로이센에게 빼앗긴 슐레지엔을 탈환하기 위해 마리아 테레지아가 7년 전쟁을 일으켰으나 프로이센의 승리로 돌아갔다. 7년 전쟁 이후에 독일은 성격을 달리하는 두 국가, 즉 세력 기반을 독일 밖에 두어 비독일적이며 가톨릭적이고 낡은 군주제적인 오스트리아와 독일적이고 프로테스탄트적이며 군국적, 관료적인 원리 위에 선 프로이센이 서로 대립하는 이원주의에 의해 특징지어진다. 그 밖에 수많은 중세 봉건 국가적인 대소 영방들이 분립되어 있었다. 프랑스 혁명과 독일. 18세기 말에서 19세기에 걸친 프랑스 혁명과 나폴레옹의 지배는 분열된 독일에 대해 큰 충격을 주었다. 혁명의 파급을 겁낸 독일 제후는 프랑스와 싸워서 패배한 뒤 라인강 좌안의 땅을 빼앗겼으며 뒤이어 독일을 침공한 나폴레옹은 오스트리아 러시아 연합군을 쳐부수고 1806년 자신의 보호하에 프로이센, 오스트리아를 제외한 독일의 전영방을 포함하는 라인 동맹을 결성하여 신성 로마 제국의 최종적 해체를 가져왔다. 나폴레옹은 다시 프로이센군을 쳐부수고 틸지트 조약에 의해 엘베강 서쪽의 프로이센 땅을 빼앗았다. 한편 독일의 지식인들은 처음부터 프랑스 혁명을 열렬히 환영했었고 또 민중들도 프랑스군을 봉건제의 속박으로부터 해방을 가져다주는 해방군으로 맞았으나 과격화 때문에 지식인들의 감격도 식고 민중에게 있어서도 프랑스군에 의한 해방이 외국에 의한 지배일 수밖에 없었다. 프로이센의 지배계급에 의해 실시된 일련의 근대화 조치는 이와 같은 독일의 민족의식의 고조를 반영한 것이다. 즉 프로이센은 슈타인과 하루덴베르크에 의해 농노해방과 봉건적 토지 소유주안의 철폐, 도시자치권 회복, 군제개혁 등 슈타인, 하루덴베르크의 개혁으로 불리는 위로부터의 개혁을 실시하였다. 프로이센은 그 군제개혁에 의해 나폴레옹의 모스크바 패퇴를 계기로 일어난 1813년 해방전쟁에서 주역을 담당했고 또 그 전쟁에서는 독일의 국민의식이 전례 없이 고양되었다.
그러나 나폴레옹 몰락 후 빈회의를 거쳐 성립된 독일 연방은 39개의 주권 국가로 구성되어 종래 300개 이상의 영방으로 분열되어 있었던 데에 비하면 크게 진보되었으나 자유와 통일이라는 국민의 기대와는 크게 동떨어진 것이었다. 자유와 통일을 염원하는 국민적 욕구는 특히 민족적 복합국가인 오스트리아에서 위험하게 생각하여 보수, 반동의 지도자인 메테르니히에 의해 저지되었는데 메테르니히에 의한 시민운동 탄압은 1848년 3월 혁명으로 그가 몰락되기까지 지속되어 반동의 시대로 기록되고 있다. 독일의 통일. 자유와 통일을 염원하는 국민적 욕구와 독일 제연방의 현실적인 경제적 이해관계가 통일을 촉진하는 힘으로 작용하게 되었다. 1834년 프로이센의 주도하에 독일 관세동맹이 성립되어 독일 경제의 통합이 이루어졌고 독일의 산업혁명이 강력하게 추진되었다. 산업혁명의 진전은 도시와 농촌의 대중적 빈곤을 초래하여 사회주의가 고개를 들기 시작했다. 1848년 프랑스의 2월 혁명이 빈과 베를린에 파급되어 3월 혁명이 발생하였고 그 뒤 5월에는 전독일의 보통선거에 의해 성립된 국민의회가 프랑크푸르트에서 개최되었다. 이 국민의회에서는 통합된 독일 국가를 오스트리아 중심으로 하자는 대독일주의와 프로이센 중심으로 하자는 소독일주의가 맞서다가 결국 소독일주의로 낙착되어 재관을 프로이센 왕에게 바쳤으나 왕은 이를 거절하였다. 제연방의 정부는 헌법 실시를 요구하는 민중운동을 진압하고 의회도 해산하였다. 그리하여 독일의 시민혁명은 좌절되었고 1850년대는 다시 반동의 시대로 바뀌게 되지만 그 시기에도 부르주아지를 중심으로 한 정치적 통일에 대한 기대는 고조되었다. 1861년 프로이센에서는 세왕 빌헬름 1세가 즉위하였고 총리로 비스마르크를 맞아들였다. 비스마르크는 차별 정책을 주장하여 의회의 반대를 물리치고 군비를 확장하였고 프로이센이 주도하는 독일 통일을 획책하였다. 1866년 프로이센 오스트리아 전쟁을 일으켜 오스트리아를 쳐부수고 오스트리아와 남부 독일 제연방을 제외한 북독일 연방을 성립시켜서 보통선거에 의한 연방의회를 구성하였다. 연방의회에서 부르주아지 진보당은 비스마르크 지지를 둘러싸고 분열하였는데 비스마르크는 대자본가를 중핵으로 하는 국민자유당과 융커를 대표하는 보수당을 여당으로 하여 신독일 제국, 즉 제2제국을 성립시켰다. 비스마르크는 다시 남부 독일 제연방과 함께 프로이센 프랑스 전쟁을 일으켜 이웃의 강력한 통일국가가 생겨나는 것을 꺼리는 프랑스를 개전 6개월 만에 패배시켰다. 한편 전쟁 종결 전인 1871년 1월 독일 제국 성립이 선언되었는데 그 헌법에 의하면 제국은 프로이센 왕을 황제로 하는 연방적 국가로 황제가 임명하는 제국 재상은 의회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고 또 연방의 대표로 구성되는 연방참의원에서는 프로이센이 우위를 차지하는 등 비스마르크의 의도대로 프로이센에 의한 독일 통일이 이루어졌다. 비스마르크는 1890년까지 재상으로 있으면서 국내에서는 가톨릭의 중앙당과 대립하고 또 새로 대두하는 사회주의 정당에 대하여서는 사회주의자 진압법으로 탄압을 가하는 대신 사회보험제도를 실시하여 노동자를 회유하였다. 대외적으로는 오스트리아, 러시아, 이탈리아와 제휴하여 프랑스의 보복에 대비했다. 1888년에 즉위한 빌헬름 2세는 비스마르크를 퇴진시키고 세계 정책에 앞장서서 적극적으로 해외 진출을 기도하였다. 그 결과 프랑스와의 대립 외에 영국, 러시아와의 사이의 제국주의적 대립을 격화시켜 국제적으로 고립되었으며 삼국 협상이 체결되자 독일, 오스트리아, 이탈리아 간의 종래의 삼국 동맹은 삼국 협상 측의 영국, 프랑스, 러시아의 포위 속에 들게 되었다. 1914년 사라예보 사건을 계기로 독일은 제1차 세계대전에 돌입하게 되었다. 삼국 동맹 측의 이탈리아는 처음부터 동맹을 위반하였고 삼국 협상 측에서는 1917년에 러시아가 전선을 이탈하였으나 새로이 미국이 참전하였다. 1918년 독일은 전쟁에 패망하고
국내에서 혁명이 일어나 독일 제국은 붕괴되었다. (8) 바이마르 공화국과 나치스 제3제국. 1918년 11월 공화국이 선포되자 사회민주당과 스파르타쿠스단이 대립하였다. 사회민주당은 에베르트 지도하에 스파르타쿠스단을 탄압하였고 1919년 바이마르에서 소집된 국민의회에서 제1당이 되어 바이마르 헌법을 제정하고 에베르트를 대통령으로 하는 부르주아 공화국을 발족시켰다. 이것이 바이마르 공화국으로 불리는 정권이다. 공화국은 베르사유 체제의 압력하에서 1923년 프랑스에 의한 루르 점령, 인플레이션 등 위기를 극복하고 미국 자본의 도입에 의해 경제를 안정시키는 한편 지슈트레제만 총리하에서 베르사유 조약의 개정 및 강국 독일 재건의 길을 걷게 되었다. 그러나 에베르트의 뒤를 이은 비힌덴부르크 대통령 시대인 1929년에 시작된 세계대공황은 독일을 다시 혼란 속으로 몰아넣어 나치스를 비롯한 우파 세력이 대두하고 공산당도 세력을 확대하였다. 1930년 이후 브르닝 내각 등에 의해 의회를 무시한 대통령 긴급권 남용 등의 사태가 지속되는 가운데 의회 내에서 나치스와 더불어 공산당의 의석수가 늘어가자 혁명의 발발을 겁낸 자본가들이 나치스 지지를 결의하였고 힌덴부르크 대통령이 1933년 1월 히틀러에게 조각을 명령함으로써 나치스 정권을 성립시켰다. 나치스는 국수주의와 사회주의를 결합한 독자적인 정강을 내걸고 공산주의와 정면 대립하였다. 히틀러는 조각 후 의회로 하여금 전권유인법을 통과시켜서 일당 독재 체제를 확립하였고 1934년 힌덴부르크가 죽자 총통 겸 재상이 되어 완전한 주권자가 되었다. 대외적으로는 동유럽의 인종이론에 입각한 대제국을 건설하는 것을 목표로 하여 재군비 정책을 강력히 추진하였다. 그리하여 라인란트를 회복하고 오스트리아를 병합한 뒤 체코슬로바키아의 수데텐 등 그 나머지 지역을 병합하였다. 영국과 프랑스는 독일의 반소 정책에 대한 기대로 뮌헨 회담에서 이와 같은 일련의 침략 행위를 용인했으나 1939년 소련과 독소불가침 조약을 맺고 폴란드로 침입하자 양국은 독일에 선전포고하였다. 이와 같이 독일에 의해 야기된 제2차 세계대전에서 독일군은 프랑스를 석권하고 한때 유럽의 대부분을 점령했다. 그러나 전쟁이 독소전으로 확대되자 1943년 독일은 스탈린그라드에서 대패하고 1944년 미 영양국군이 노르망디에 상륙하여 동서양면에서 독일 본토로 진출함으로써 1945년 독일은 항복하고 히틀러는 자살하였다. 제2차 세계대전 후의 독일. 제2차 세계대전에서 패한 독일은 포츠담 협정에 의해 오데르 나이세선 동쪽의 영토를 상실하였고 미국, 영국, 프랑스, 소련 4개 연합국에 점령하게 놓이게 되었다. 뉘른베르크의 군사재판에 이어 비나치스와 정책을 강행한 연합국은 독일의 재건을 둘러싸고 동서냉전의 시대를 맞이하였다. 1. 서독을 형성하는 지역은 제2차 세계대전 후 1945년 8월 포츠담 협정에 의해 결정된 미국, 영국, 프랑스 3국의 점령지구였다. 한편 베를린도 4개국 공동관리하에 놓여 있었으나 서방 3국과 소련 간이 점령 정책의 대립으로 관리이사회가 마비되어 동서양 베를린으로 이분되었다. 1947년 6월 마셜 플랜에 의해 서독이 미국의 경제 원조를 받아 1948년 6월 그 원조를 뒷받침으로 하여 통화개혁이 실시되었는데 그 개혁은 서독 경제 부흥의 계기가 되었다. 그 과정에서 서독의 신통화가 동독 내 베를린에 흘러들어가 동독의 경제를 크게 혼란시키는 결과를 가져왔기 때문에 소련은 이른바 베를린 봉쇄를 감행하였다.
이에 맞서 서방 3국은 1949년 5월까지 약 1년간 200만 서베를린 시민의 생활 물자를 항공기로 수송하는 베를린 대공수를 실시하였다. 그것이 제2차 세계대전 후 경제 분야에서 전개된 최초이자 최대의 동서냉전이었다. 서독 정부의 수립은 1948년 봄 런던에서 소집된 6개국 회의에 의해 추진되었다. 1948년 9월 각주의 대표에 의한 헌법제정회의가 본에서 열렸으며 1949년 5월 8일 헌법 초안이 채택되었다. 이 헌법 초안은 통일 독일의 헌법제정회의가 보다 영구적인 헌법을 제정, 시행하게 될 경우 효력이 상실된다는 이유로 헌법이라 하지 않고 기본법이라고 하였다. 그 기본법에 의해 8월에 연방의회 선거가 실시되었고 9월 7일 연방공화국이 수립되었다. 초대 총리인 아데나워 정권은 1949년 11월 3국 고등판무관과 상트페테르부르크 협정을 체결하여 국제기관회의 참가, 외국과의 영사관계 개설, 중요공업의 해체 면제 등을 승인받았고 다시 1950년 9월 외국과의 정식 외교관계 수립 및 전독일을 대표하는 권리를 승인받았다. 특히 미국은 소련에 대항해 서독을 부흥시켜서 서방 블록에 편입하는 정책을 추진하였다. 서독은 1949년 10월에 유럽경제협력기구, 1951년 4월 유럽 석탄 철강 공동체에 가맹하였고 또 1952년 5월 26일에는 미국, 영국, 프랑스, 서독 사이의 평화협정이 체결되어 점령체제가 정식으로 종결되었다. 1954년 10월 23일 서방 9개국에 의한 파리협정이 체결되어 서독의 주권이 회복되었고 뒤이어 북대서양 조약기구, 서유럽연합에 가입하였다. 1969년 서독 브란트 총리는 동방정책을 제시, 평화공존을 모색하여 1973년 동서독이 동시에 국제연합에 가입하였다. 2. 동독 1945년 8월 포츠담 협정은 구독일령 중동프로이센 북부를 소련령으로, 오데르, 나이세 두하천 동쪽의 기타 지역을 폴란드령으로 하고 그 서쪽의 독일 영토의 약 1/3을 소련군의 점령하에 두을 것을 결정하였다. 그리하여 독일 서부의 여타 지역을 분할 점령한 미국, 영국, 프랑스를 합친 4대국에 의한 독일은 점령, 관리되었으나 소련과 서방 3국 사이의 의견 대립, 특히 소련의 배상 요구로 인하여 공동관리의 기능은 처음부터 마비 상태에 빠졌다. 1947년 트루먼 독트린, 마셜 플랜 등 서방 측의 정책이 발표되자 소련의 지시를 받은 독일 사회주의 통일당은 1949년 10월 7일 인민회의를 인민의회로 바꾸고 전독일 국가로서의 독일민주공화국의 성립을 선언하였다. 소련도 1953년 5월 관리위원회를 고등판 무관부로 대체하여 민정이관을 완료하고 동독 정부를 강력하게 측면 지원하였다. 그동안 1952년 7월에는 3권을 통합하는 헌법상의 수정이 이루어졌고 농업의 집단화, 산업 국유화의 확대 등이 실시되었으며 1955년 5월 서독이 네이토에 가맹하자 동독도 같은 해 9월 소련과의 사이에 주권 회복에 관한 조약을 체결하고 바르샤바 조약기구에 가입함으로써 서로 대립하는 집단 방위기구의 멤버가 되어 두 개의 독일을 굳히는 길로 나가게 되었다. 국민적인 동의가 없이 바르샤바 조약기구에 가입한 동독에서는 1953년 6월 동베를린에 노동자 폭동 사건이 발생하였으며 또 종전 후 동독을 기피하여 서독으로 도피한 인구가 약 300만 명에 달했다. 1972년 12월 동서독은 동서독 기본조약을 체결, 관계 정상화에 성공한 데 이어 1973년에는 유엔에 동시 가입함으로써 국제사회에서도 두 개의 국가로 승인받기에 이르렀다. 3. 동독 1972년 동서독 간기본조약이 조인된 이후 양국 관계는 평화공존 체제로 전환되어 상호 방문과 이산가족 결합 등 인도주의적 차원뿐 아니라 경제적 협력과 문화적 교류를 통해서도 양국은 상호관계를 증진해왔다. 1민족 2국가를 주장하는 동독과 통일 독일을 우려하는 주변 국가와 강대국의 기본 인식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었던 서독 정부는 자규적인 통일을 지향하고 유럽 평화 질서 구축의 일환으로서의 통일을 지향하는 대외온건 노선을 택하였다. 따라서 독일의 통일은 대외적인 국제 정치적 변동에 의해서만 가능하였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지속된 냉전 구도의 지각 변동을 가져오는 계기는 바로 1985년 시작된 소련의 당서기장 M. 고르바초프의 개방, 개혁 정책이었다. 이는 사회주의 동맹국가의 운명을 근본적으로 바꾸었다. 많은 동구 국가는 소련의 개방, 개혁 정책을 수용하였으며 그 여파는 동독에까지 미쳤다. 동독의 정치 지도부가 개방을 거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동독 주민의 저항운동은 점차 거세졌다. 1988년 교회에 의한 평화운동이 억압당하는 등 동독의 정치 현실에 실망한 동독 주민들은 1989년 동베를린에 있는 서독 상주 대표부에 대거 몰려들어 출국 신청을 하였다. 동년 9월 서독 정부는 동서독 간 직접 충돌을 막기 위해 헝가리와 정치적 협상을 벌여 동독인이 헝가리를 경유 서독으로 이주할 수 있도록 헝가리, 오스트리아 국경을 개방하는 데 성공하였다. 이와 더불어 1989년 10월 동독의 건국 40주년 기념일에 대규모의 시위가 드레스덴에서 발생하였고 이러한 저항운동은 전국적으로 확산되었다. 이에 따라 당서기장 이호네커는 사임을 할 수밖에 없었고 후계자인 이크렌츠는 무혈혁명을 시도하여 기존의 사회주의 체제에 입각한 당과 국가기관은 마비 사태에 이르렀다. 1989년 11월 9일 동베를린 주민의 대규모 국경 탈출을 동독 정부는 아무런 통제도 하지 않았고 급기야는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기 시작하였다. 1989년 12월 동독 정부는 베를린 장벽을 공식적으로 개방함과 동시에 특별 전당대회를 열어 당서기장제 폐지, 당명 개정의 신강령을 채택하고 동독의회의 헌법상 권력 독점 조항을 폐지하는 등 정치 개혁을 단행하였다. 이러한 동독의 몰락 과정은 동독 주민이나 서독 정부의 통일의 호기로 여겨졌다. 동독의 모드로프 신정부 총리는 주속한 개혁을 전제로 하여 동독의 국가 유지를 희망한 반면 서독 정부는 연방체제로 전환하기 위한 10개항 프로그램을 제안하였다. 이에는 물론 동독과의 정치적 협상이 전제되었고 이시나 유럽 안보협력회의 체제를 고려한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었다. 관련 국가의 태도는 초기에 매우 조심스러웠다. 프랑스와 영국은 동독 사태 발전을 동일 문제와 직접 관련시키려는 서독 정부의 태도에 우려를 표명하였으며 소련의 고르바초프도 인위적 통일 노력에 대해 경고하고 바르샤바 조약기구가 건재함을 선언하였다. 미국 또한 독일 통일에 있어 주변국의 합당한 불안을 충분히 고려